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시민이 오히려 군인을 폭행했다. 국회, 수사기관, 법원, 헌재에 이어 이제는 계엄에 맞선 시민들까지 부정합니다. 탄핵 심판은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빠르면 2월 말, 3월 초 선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명 씨가 나온다면 황금폰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만납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김경수 전 지사를 단도직입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간표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8차 변론 기일인데 그 이후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네, 이렇게 헌재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이후 최후 변론으로 넘어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을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국민의힘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지만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뇌물죄 등 비교적 사안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번 변론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번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은 내일까지가 8번인데요. 변론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계엄이 불법이었는지 이걸 가려야 하는데요.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정도가 이미 됐다는 분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더 진행할지 마무리할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한데, 성치윤 의원님, 예. 2말 3초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만약에 추가적인 변론기를 잡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도 들어야 되고요. 보통 평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한 2주, 3주 갖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빠듯하게 2말까지도 힘들 것 같고 아마 3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 번 정도의 변론기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뭔가 졸속으로 진행한다, 아니면은 뭔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의견이 바뀐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깨는 변론기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서와 다른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발언 깨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관급 장교들, 뭐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구민의 수사조정과장, 뭐 남승민 신원보안실장, 이런 사람들 부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거짓말 금방 깰 수 있거든요. 예. 전 이런 사람들의 변론기를 한 번 정도만 더 잡아도 충분히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명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논리를 깨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아마도 늦어도 3월 중순, 빠르면 3월 초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초 3중을 얘기하셨네요. 저는 헌재가 추가 변론기를 현재까지는 받을 조짐이 없지만 반드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단순하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이 단순하게 법률만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막상 지금 부동이 된 피의자 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형사소송법을 무조건 중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순히 사실 기반이 아니라 정황적 증거까지 다 본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층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모든 재판은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조금 더 운영의 면밀을 살려서 공정하기도 하고 공정해 보일 수 있는 재판을 저는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내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거든요. 증인 채택된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채택은 됐고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신청한 인물들 몇 명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표적인데요.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그 외에 추후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인물들도 저렇게 있어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한다면 변론기인이 한 차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긴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몇 차의 변론기일을 더 갖는다고 해서 과연 피청구인 윤석열이 승복할 것인가?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저께 7차 변론에서 있었던 여러 진술을 종합해 보면은 국회 국조특위에 참석했었던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리고 탄핵 심판에 나섰었던 증언했었던 김영현 장관과 분명히 엇갈리는 진술들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은 애초부터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반대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우려를 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제 탄핵 심판 증인 증언에서 찬반을 물을 겨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의 주요 당사자 3명이 지금 의견들이 전부 다 배치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8차로 저는 빨리 신속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이렇게 엇갈린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저도 성치훈 부의장 말씀대로 한두 차례 정도 변론기를 더 가지고 주요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다음에 탄핵을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선고는 3월로 예정될 수도 있다. 3월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4월로 넘어가지는 않고 3월 그렇습니다. 중에요. 예, 그래도 이 말 3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넘기지 않고 추가 변론 한두 차례 더 결정을 해도 3월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보셨듯이 헌재 항의 방문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주장을 했고요. 변론기일이 다른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는데 오늘 눈이 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은 몇 차례 변론을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1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7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8차례로 예정이 돼 있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추가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변론기인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참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런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있었나요? 포고령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 없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해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선관위 쳐들어가라고 지시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인데 어떻게 역대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얘기합니까? 참 저는 상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변론기인 충분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주 정교한 논리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음모론에 빠져 있는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켰다가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험하겠다. 이런 판단을 재판관들도 아마 변론기일 한 번, 두 번 정도 했을 때 이미 판단이 끝났을 겁니다. 8번이나 했으면 충분하고요. 이제 조만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결정이 내릴 겁니다. 예. 2월 말 3월 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2월 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김보엽 위원이 조금 전에 이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대통령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 7차 변론에서 국회 계엄군의 진입을 막은 것은 오히려 시민이다. 그러니까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예, 시민들한테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 어떤 측면 혹은 어떤 장면을 보고 했을까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변론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또 단심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다소 조금 과격한 발언이나 조금 과도한 주장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기일 자체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급한 상황에서 함축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모든 내용이 지금 재판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조금 국민들께서 다소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까지 다 좀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5차 변론기일 때는 민간인이 특전사 요원들을 소화기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갑자기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지난 혹은 지지난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고 어제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당시 12월 3일의 모습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소화기 공격인지 아닌지. 이건 많이 본 장면이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장면이 총을 들고 달려오는 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사의 중계 탁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 과정에서 제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통령은 소화기 공격을 받고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를 나왔다. 이렇게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탓도 어제 했는데 야당이 악수도 거부하고 박수도 안 쳐줬다. 국회 시정 연설 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는 박수 쳤냐?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대통령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를 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계엄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야당의 정치인들이 항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았던 시절 그리고 여소야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여당의 의석으로 정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은 비상계엄 같은 몰상식한 방법이 아니라 대연정이라든지 본인 나름의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방안들을 찾았던 게 역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탓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행 가해자가 이 사람 맞을 짓 했다.
했다라는 주장과 다름없고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나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술을 마신 건데 왜 나를 탓하냐 이렇게 남 핑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주장을 누가 과연 인정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전에 계엄군들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맞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살인 미수를 누군가 살인하려고 했는데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이 그걸 막기 위해서 주먹을 내세워서 뭔가 그 가해자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무모한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뭔가 이런 소화전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낸 그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던 사무처 직원들 이 사람들 덕분에 계엄 해제를 겨우 한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고 왔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발언들을 쭉 모아보면 첫 번째 수사기관을 부정을 했고 법원도 부정을 했습니다. 헌재도 일부 재판관들을 부정을 했고 또 자신이 계엄 이후에 무언가 지시를 내렸던 사령관도 부정을 했고 함께 2년 넘게 일해왔던 국정원 1차장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민을 부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사실 윤석열이 아니다. 예.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저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이 저 얘기를 할 때 법률 대리인단의 표정을 봤습니다. 저게 준비된 변론의 일부일까? 그런데 물론 엄숙한 분위기이고 무거운 표정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런 얘기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되는데 깝깝하다. 이런 표정들이 보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박수 안 치고 퇴진, 탄핵 주장을 했다고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야당이 계엄 선포를 유도라도 했다는 것인가? 그런 주장인가? 속된 말로는 내가 열받아서 계엄 선포했어요 라고 실토를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럴만 하겠군요라고 공감을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변론이라면 정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맞게 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겨우 인정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게 준비된 변론의 일부일까 의아스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을 왜 투입했냐? 경비,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건데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투입한 군인들이 왜 국회 유리창을 깹니까? 그렇게 깨고 들어가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과연 대통령의 변론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대동했었던 계엄군의 시민들이 저항을 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폭력으로 둔갑을 시킵니까?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서부지방법원을 지지자들이 때려 부수고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저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부지법 때려 부술 때는 저항이라고 하고 그런데 계엄군을 막아서기 위한 시민들은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재판관들이 과연 궤변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전 분명히 이것도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생중계된 장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새벽 1시 3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오히려 계엄군이 철수를 하면서 막아섰던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장면들을 모두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폭행을 당한 주체가 시민들한테 오히려 사과를 합니까? 예. 이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궤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고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뜬금없이 죄송한데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머리말과 끝에 후 인사말 빼고 9가지 주제를 얘기하면서 8가지 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공조도 연금개혁도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예. 탓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궤변이
국민들에게 과연 옳게 평가가 될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재판관들이 주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여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 광장에서 하던 발언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문을 직접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쇄날이 할수록 인쇄날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다 해줬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 텐데 저런 주장을 계속 헌재 심판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억지 주장이고요. 저는 어제 변론기를 통해서 사실상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이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어제 변론기를 전까지는 끝까지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빈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부터 동기에다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절친한 있죠. 친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명될 때도 민주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김용빈 사무총장조차도 선관위에서 내가 들여다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정선거의 흔적은 없었다. 만약에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검토해봐라, 살펴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것 아니냐. 원래 헌법과 법률에 공백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백의 여백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 채우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사법부가 최종적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한 것은 그렇게 공백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줬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대법원 위에 판결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거 없다. 지금 어제 백종욱 전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게 선관위 관련된 투표 개표함 시스템을 수천 개 중에 5% 정도를 점검을 해봤다. 예.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완벽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나머지 수천 개도 다 점검해야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거를 불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걸 선관위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제 김용민 사무총장과 그리고 백종원 전 차장의 증언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 심판에서 부정선거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어제 심판에서 보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일정 부분 드러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실 선거라고까지는 지칭할 수 있겠지만 이 부실 선거가 부정 선거가 되려면 부실 선거로 인해서 투표나 개표에서 결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적 증거는 대통령 측에서 전혀 제시를 못했었습니다. 예. 제가 드는 걱정은 이런 부실 선거는 어찌 보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과연 이런 부실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저는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예. 앞으로라도 추후에라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실 선거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추후에도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거 관리에 부실함이 있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그것이 곧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 이렇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선 대선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 조기 대선은 아직 미정 아니었냐고 받아쳤습니다.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또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기 대선을 두고 논리가 꼬이는 건 장동혁 의원뿐 아니라 여당의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전국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당에선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부정하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폭을 넓히면서도 출마를 위한 거냐라는 질문엔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부인하셨긴 했는데 계속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기에 대한 입장.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 안팎에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 대비해서 활동 중이시거든요. 기사님의 오늘 회견도 좀 이런 행보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까요?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하면서도 여권 주자들이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당에서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위한 공약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발은 이미 대선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준비 움직임은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여기 계신 네 분은 여의도에서 주로 활동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대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네,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은 오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비교섭 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내란 세력의 완전 종식은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여야 가능하다. 예. 즉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0일 안에 대선이 열리고 조국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낼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예. 이번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해서 큰 판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꾸지 않는 예.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예. 예. 대선 캠프도 차렸나요? 아니 후보를 예. 낼지 여부에 대해서 예. 아직 판단이 알겠습니다. 서지 제가 않았기 드렸던 때문에. 말씀은 네. 여러 주자들이 이미 물밑에서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대선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명태균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일단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법사위 현안 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명태균 씨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오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지금 전국에서 어떤 또 영향으로 이어질 것인가까지 궁금해지거든요. 성신 의원님, 직접 예. 나올까요? 예, 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명태균 씨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어떤 쪽으로 이끌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자체가 여론 조작을 했던 정황도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역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짜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만약에 현안질에 나온다면 저는 황금폰이나 이런 녹취록,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뭔가 메신저의 공격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의가 최대한 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이 창원지검의 이런 부실한 수사
사실 명태균 씨 수사를 우리가 최초에 몇 달 전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수사 검사가 없는 수사부에 배정하면서 아주 미진하게 진행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는 뭔가 소식이 없습니다. 황금폰이라는 결정적 증거까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창원지검이 어떤 것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한지 뭔가를 잘 안 하고 있는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다음 주에 있을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명태균 씨가 출석했을 때 그 질의응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합의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는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명태균 씨도 당연히 불러내서 민주당에서 아마 마음대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치훈 의원님 말씀대로 성치훈 의원님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증인 요청을 한다든지 증언을 요구하면 저는 아주 합리적인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어차피 국회 내에서는 철저한 소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마 마음대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기자회견장이 아닌 국회라는 점을 상기하셔서 최소한 증거에 기반한 사실에 각한 최대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신문을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명태균 씨 의지에 달린 건가요? 아니면 이건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불출석할 수도 있죠. 불출석 본인이 사유서를 낼 수 있죠. 원치 않으면 안 올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특검을 하게 해달라. 예. 특검 수사를 받게 해달라. 본인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오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데 황금폰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 의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전에 제출한 폰이 황금폰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민주당 의원 누구 알아? 그럼 내 황금폰 건넬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 알았다 그럼 검찰에 준다 하고 줬는데 그게 실제로 황금폰은 아닌 다른 전화기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도 황금폰은 있고 황금폰에는 명태균 씨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기억을 뛰어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녹음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카톡, 텔레그램 모든 게 쏟아져 나오면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중진, 의원 이런 분들의 투표, 선거에 여론 조작에 많이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사위 증인 채택도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증거에 기반해서 국민의힘도 법사위에 참석해서 묻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예. 황금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에 제출한 그 폰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15만 개 정도의 파일,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황금폰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료가 보관된 디지털 장치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시는 건데 이긴 의원님. 네.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개혁신당은 이번 법안 추진에 동참을 했죠?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주영, 천하람 의원 셋 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장동영 의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를 제거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권 주자 1위로 꼽히고 있는 건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명태균 씨와 이렇다 할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나눈 적이 있나요? 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명태균 씨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자신감을 보이는 순간들,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달라진 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와 연관이 있다라고 공세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저희는 이 특검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준석 직접 수사를 해도 무방하니까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특검이 발의될 때마다 추천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를 논쟁 삼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특검 법안을 보니까
이 추천권한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예.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권 여당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대로라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으니까 깨끗하게 받고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의혹을 같이 규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등에서는 제3자 추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반대를 했었죠. 뭐 그런데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예. 뭐 야당 추천이냐 여당 추천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쟁점화했고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 특검 법안 보니까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윤영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입장들을 보면 여당의 대선 후보들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다가 물론 이 조기 대선 후보자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엄밀히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야 되는 게 특검법인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창원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10명이나 보충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명태균 씨는 구속 기소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어떤 수사 결과가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결국에는 특검에 대한 왜 특검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3자 추천 방식이라는 점은 그것도 반대 이유가 이제 될 수 없는 건가요? 추천 방식이 달라졌던 점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자, 성신 의원님.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중간 발표가 곧 있을 건데 특검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다음 주에 현안 질의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왜 지금 창원지검이 뭘 미적거리고 있는지, 뭘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밝혀낸다면 특검의 필요성이 충분히 어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황금폰, 이 정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확대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특검이란 것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한다는 그것을 저는 다음 주에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도 지금 제3자 추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걸 반대를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제거가 됐죠. 아마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 창의적인 핑계를 댈 거라고 봅니다. 수사기관의 핑계를 낼지, 그 기관의 핑계를 낼지, 또 아니면은 뭐 아마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 핑계를 낼지 아마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반대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요. 저는 민주당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차단하면서 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좀 못하도록 협의하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분명히 어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분명 독소 조항, 이것도 독소 조항이다, 이것도 독소 조항이다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의 지도력이 정치력이 이럴 때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특검법을 뭔가 조정을 하는 그런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가 미진한 건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5개월 정도 수사가 됐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된 거 한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예, 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홍준표보다 앞서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창원지검이 김건희 씨를 한 번이라도 불렀습니까? 출장 조사라도 했습니까? 대통령이야 내란 외환을 제외한 데서는 불기소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김건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창원지검은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죠. 미진한 건 수도 없이 이미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어떤 신박한 방패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걸로 미뤄볼 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은 불법이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반론을 드리면 아까 성치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에 관련돼 가지고 증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뭐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고 나서
특검을 발의했으면 좀 더 타당성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얘기 듣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벌써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창원지검이 수사를 미기적거렸다고 하는데 창원지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검찰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검이었습니다. 수사 인력 자체가 원래 부족했는데 그럼 왜 창원지검이 배당했느냐? 증거와 증인들 또는 수사 피의자들이 가장 창원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배당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명태균 씨의 말이 처음에 의혹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말이 바뀌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었고 또한 지금 황금폰 또 지금 김보엽 대변인 같은 경우 대변인께서는 황금폰이 더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황금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증거가 어떻게 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할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육본이나 다른 증인이나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미기적거린 게 아니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딱 하나만 반론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예. 창원지검이 수사를 한 이유는 창원에서만 사건을 묶어두기 위한 겁니다. 이게 중앙으로 안 올라왔으면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 인권 챙겨줬습니까? 이 사건이 저희는 조국혁신당은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건의 규모로 보아 연루됐을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다. 그런데 창원지검에 그냥 맡겨둔 건 창원에서 이 사건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창원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적당히 만져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안 질의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로 잡혔고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떤 뭐 정치적인 주장,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보는 검찰 수사의 속도라든가 검찰 수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는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명태균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여당의 대선 주자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모여질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이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입니다.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찰 책임론을 꺼내 들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발끈했는데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무고한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할 것이다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검찰에서 이달 중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법사위가 하나 돌아가고 있고 또 특검 법안 추진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무엇을 하든 그 주체가 판단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기 대선 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정치권에 분석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이 일단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소추로 법 판단 받아보자는 입장 변함이 없다. 조기 대선은 헌재 결론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자, 제가 앞서 질문 드린 내용인데 여권에서 특히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기 대선을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굉장히 꺼리고 있지만 물밑에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실제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캠프를 사실상 가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각 정당에 소속된 분들이니까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은 아니고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서 이제 현안 기자회견을 한 건데 출마 뭐 욕심을 감추지는 않았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주자들 보니까 차라리 이준석이 솔직했다.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뭐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헌의 주제를 보니까 지방분권 개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를 4개의 광역지자체로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지금 서울시장이 갖는 사무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은 조기 대선 생각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속속 뜯어보면은 전부 다 조기 대선에 대한 욕심은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차라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욕심을 감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게 차라리 솔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은 제가 잠시 뒤에 김경수 지사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서 질문을 조금 밀어놓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잠시만 밀어놓을게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나타났거든요. 공개석상에. 이것도 대선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 도망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은 원희룡 전 장관이 굳이 보태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정치적 해석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들, 흔히 말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시 되는 분들이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당원들께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조기 대선에서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고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냐 질문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채측근 중에 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 불평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는 당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그리고 네. 민주당 1분씩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야권이 연대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 혁신당의 대선의 뜻이 있고 그리고 캠프를 차린 분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여의도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병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난가병이라고 이번엔 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난가요? 말로는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죠. 예.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상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복귀 못할 거다. 그럼 조기 대선은 반드시 열릴 텐데 그럼 이번엔 난가?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아주 뻔뻔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2번째 당할 예정이고 위임받는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그런 정당이 다시 한번 권력을 달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반론을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짤막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대선을 언급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조기 대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조기 대선 다 언급하고 계신 거죠. 사실 중국집 간판이 없을 뿐이지 안에서 짜장면 팔고 있으면 중국집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서도 다 결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기 대선 이야기 안 하고 있다? 이건 너무 모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뭔가 그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오로지 내란 세력의 종식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 이후에 충분히 대선을 운운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실 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모순적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는 거 아마 조기 대선 전국으로 하면 아마 민망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엔 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얘기는 조금 전에도 했지만 방송에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인데 이건 아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탄핵 선고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청자들께서 준비도 없이 대선 전국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TV 인터뷰는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TV 인터뷰는 귀국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복당한 지가 이제 한 닷새 됐나요? 그렇죠. 지난 2월 7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이었으니까 지금 한 닷새, 엿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척 설레고 가슴 뛴다라고 당시에 페이스북에 소감을 올리셨던데 예. 그 5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서 아직도 설레실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표현을 쓰게 된 게 그날 하필 또 눈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눈이 예.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게 94년입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당을 갖고 온 건데 3년 6개월 만에 다시 복당하게 된 셈인데요. 저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예. 오늘 오후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와 내일 오후에 회동하기로 발표가 됐는데 두 분이 복당 이후에 통화를 한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예. 만남은 얼마 만입니까? 제가 귀국하는 그날 당일날 국회로 찾아가서 그때 뵀었죠. 예. 그게 12월 5일이었으니까요. 2달 조금 더 되는 기간인데 예. 그 이후로는 2달 남짓 만에 이제 보게 되는 셈입니다. 예.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복당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페북에 축하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이제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할 때 그때 만나자고 하셔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대표께서 이제 만남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결정된 일정입니까? 요 며칠 사이에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눌 얘기의 뭐랄까 의제라 그래야 될까요? 정해졌나요? 아니요, 정해진 의제는 없고요. 그동안 제가 꾸준히 요청해왔고 그리고 메시지로도 냈던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통 크게 통합해 나가야 한다라고 예. 했던 제안에 대해서 아마 내일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통 큰 연합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통 큰 연합. 예. 지난 1월 29일에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가지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발언의 글의 이제 표현 수위가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저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내일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이미 저 요구 사항들은 다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정당은 그러니까 다양성이 죽은 정당은 그러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대표께서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에는 동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통합을 위한 좀 더 실천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예. 좀 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등을 돌리고 실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돌아온다는 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탈당하신 분들을 그렇죠. 얘기하신 건가요? 그래서 탈당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등을 돌리신 분들 중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당원 지지자들까지 그런 분들이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호가 열려야 될 거고요. 당 내에서도 여러 이제 선거 과정이나 이런 지금까지 활동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보듬고 갈 거냐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또 굉장히 합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망부터 해보죠. 네. 그동안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하셨지만 네. 당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들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비판들을 딛고 내일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내부 총질이라면 그러면 이 대표께서도 어제 내부 총질을 한 셈이 되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다양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내일 회동 과정에서는 그 문제도 함께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요구 사항 혹은 제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굳이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을 떠나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함께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사실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 조국 혁신당이 성공적으로 창당하면서 투표장으로는 나오시는 그런 결과를 낳기는 했지만 대선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선까지 민주당이 그런 분들을 보듬어 안고 가려면 지금은 좀 더 다른 포용과 통합의 그런 획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실명을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도 해당이 됩니까? 저는 지금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게 DJP 연합이었고 그걸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는데 예. 지금 이 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못 해내면 이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어떤 사람들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 다만
극단과 배제의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하기 힘들지 않겠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손을 내밀고 잡아야 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됩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에 청산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대상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비판까지도 그 손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는 상대방의 뜻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지금 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비판들을 가지고는 대선에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큰 틀에서 하나가 되는 데는 지금은 그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자세와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총선 과정에서 멀어지거나 당을 떠난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총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패배였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다면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당내에서 있고요. 질문입니다. 총선 결과를 잘 보시면 저는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4%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득표를 다 모아보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다 4%가 안 되는 그런 득표율밖에 더 얻지를 못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이 말씀이네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잘 아시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이라는 이제 조민 비조가 그때 유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왔던 거죠. 총선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대선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후보, 우리 범야권의 후보가 온전히 모든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 나가고 보듬 않지 않으면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는 확보가 됐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이 많고 부울경은 거의 이제 패배를 많이 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민심의 선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민심의 선택을 충분히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이번 대선은 저는 뭐 아마 근곤일척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외부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사실상 뭐 꼬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판이 벌어지더라도 민주당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등을 돌리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까지 모두 끌어안고 보듬어 나가야 저는 대선에서 어떤 판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 포용성까지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될 텐데. 당연합니다. 제가 뭐 이낙연 전 총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인사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선별적이 아니라 모두 다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게 크게 하나 되는 이기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이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상징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손을 내밀어야 된다. 지금은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보듬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낸 뒤에 우리 당에 계신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당에 계신 분들도 받은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서로가 받은 상처를 이번에는 치유하고 함께 보듬어 나가야 되는 때 아니냐.
그래야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이런 제안이나 네. 요구 이런 흐름들을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먼저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건 화답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이제 내일 만나봐야 알겠죠. 예. 이제 뭐 이 부분은 예고편이 길면 본편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내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실제 우리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 건지 저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까칠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기억하기로는 친문계가 당 주류였을 때 네. 그때 화합하고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를 비롯한 친문계 정치인들이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양성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팬덤 정치 또는 뭐 내부 총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팬덤 정치를 얘기할 때 그런 비판을 하는 강성당원 개딸들 탓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구조가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에만 열려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 토론하고 수기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의 구조가 만들어진 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2017년, 18년 그때 정당 혁신을 통해서 이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오프라인 구조까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균형 있게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제 안을 냈었는데 그 당시 비주류 의원들이 온라인만 해도 좀 비판받느라고 힘든데 오프라인까지 이 소위 그때는 대깨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문 당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하면서 온라인 구조만 남겨놨는데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지금의 민주당의 이러한 다양성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 일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던 분들이 모두 조금씩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당 혁신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된다.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지점에 반성을 언급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네. 예. 그래야만 극단과 배제의 문화를 함께 배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소식 듣자마자 귀국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요리가 있어야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다 여러 우수한 후보들이 있어야 그중에서 경쟁해서 좋은 후보를 뽑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맞죠? 조기 대선 국면으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다양한 후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지금은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탄핵 이후를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이 함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탄핵이 인용됐을 때 짧은 기간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저희 코너 이름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경선 출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조기 대선이 탄핵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는 계엄과 내란 세력이 또다시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결과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탄핵이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의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요리 중에 나도 하나의 요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은 탄핵에 함께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얘기는 늘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네. 거침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하지만 시청자들께서 예. 아마도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포용의 메시지를 냈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화답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화답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이 아마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를 놓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는 그런 대선 패배의 책임론으로 싸우는 모습,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두 분께서 각자 서로가 책임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벗어나서 함께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만큼 이번 탄핵과 다음 그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 절박하게 다들 임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하나 되어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 강조를 계속하고 계신데 이건 경선 이후에도 유효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경선에서 그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최종 후보로 나서든지 네. 그건 메시지는 계속 내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경선에 나서실 때 예. 2002년도에 그때 지지율이 1%였거든요. 근데 났을 때 거의 한 3, 4일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이인재 후보가 가장 앞설 때인데 네. 만일 내가 경선에 나서서 진다면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서 후보로 뽑혔을 때 내 선거처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정리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에 나서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선거를 누구보다 열심히 띄워주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참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저희가 앞서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그 당시에 계엄 이후의 전후 관계나 그다음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3월을 넘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란이라고 사실상 보고 계신 거고 네. 불법 계엄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뭐 그렇죠.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용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2025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대선 시기의 시대 정신은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가장 염원하는 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시급히 재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 현실을 빨리 극복하자. 이게 첫 번째, 민주주의를 최대한 빨리 재건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대 정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주말만 되면 길거리에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민들의 갈등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심각성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낸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내지 못하면 국민 통합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치부터 이런 심각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가고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갈등을 치유하는 국민 통합 정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실현시켜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헌 말씀을 최근에 많이 하셨던데 네. 개헌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네. 촉구하고 계십니다. 권력 구조만 떼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제를 계속 하자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의 내용 중에 제가 개헌 제안을 했을 때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의 다양한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양한 의제들은 2단계로 개헌하자. 대선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 전에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의 결과로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예. 두 번째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개헌안은 국민들이 이번 개헌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지금도 그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제는 그런 불안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원포인트 개헌인데, 계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헌법 조항 중에서 국가원수 조항이라든지 비상계엄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이번 대선 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야만 국민들이 계엄으로 인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안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그건 정치인의 기본적인 예. 책무 아니겠습니까? 권력 구조를 이참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지하면서 그렇죠. 세부 내용을 조금씩 바꾸되 권력 구조도 차게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 이후에 다음 대선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공약을 하고 예. 각 당에서도 국민들께 약속한 다음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과 틀을 바꾸는 건데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합의도 어려울 뿐더러 그걸로 인한 논란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남도지사 시절의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뵈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예. 시간에 다시. 예. 내일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서 그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의 증상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 용각산 쿨, 칙칙, 촉촉. 물 없이 곧바로 직행케어. 생약 성분이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촉촉하게. 용각산 쿨.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처음 꺼낸 쪽은 다름 아닌 신군부 자신이었던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1980년 그때부터 무장개헌군에 맞섰던 시민 일부를 북한군이라 몰아세웠고 이를 무력 진압과 정권 찬탈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45년째 뿌리 뽑히지 않는 주장을 다시금 떠올린 건 어제 헌재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헌군은 합법적 임무를 수행했는데 시민들이 불법적 폭행을 자행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45년 전과 지금이 비교되는 배경엔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에는 불의에 저항한 시민에게 낙인 찍는 권력자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육도 고추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먼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먼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